네, 두 번의 발사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발사대에 섰습니다. 자, 근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날씨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날씨 변수는 아까 기자의 연기를 보니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우주산업 시대를 열게 될 거라 기대되고 있는 누리호는 이상이 없다면 오늘 오후 4시에 발사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잘 될까요? 글쎄 그 아무도 모르죠. 그런가요? 네. 그 로켓이라는 괴물이 예. 사실은 우리가 설계를 잘 한다고 그래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많은 경우에 제작장의 오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네. 있을 수 있고요. 예. 부품이 한 37만여 개 정도 되니까 예. 와, 모든 37만 것이 개. 굉장히 아주 일관성 있게 작동이 돼야 예.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어려운 기술이죠. 네. 날씨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첫 번째는 좀 하루 연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센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센서에 문제가 있던 거를 단을 분리하지 않고 다행히 고친 걸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잘 고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센서가 뭐냐면 이제 그 산화제 예. 탱크에 넣어 있는 센서인데요. 네. 그 센서가 기본적으로는 이 산화제라는 게 지금 액체 산소를 씁니다. 우리가 네네. 일반적으로 산소는 기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액체를 유지하려면 한 영하 183도씨 예.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이제 주입을 그러니까 충전을 하죠. 액체 산소를 충전을 할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자동차에도 자동차 게이지처럼. 연료 게이지가 있는 예,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그 전날 이게 종합 점검을 하면서 왠지 게이지가 이게 레벨 게이지라는 거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누워 있을 때하고 실제로 기립했을 때는 다른 수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무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고장이 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센서 문제냐 아니면 센서하고 그 센서 데이터를 받는 그 터미널 박스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연결해주는 그 케이블의 문제냐 아니면 터미널 박스 문제냐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결론 내리기는 이제 센서 문제다. 예. 그래서 센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항면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1단과 2단 사이에 네네. 탱크 위에 2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의외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1단에 보면 이제 점검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사체가 굉장히 커요. 예. 직경이 한 3.5m 이상 되고 그리고 길이도 한 1m가 20m쯤 되니까 그 점검 창문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네. 이제 실제로 다 들여다봤고 네. 그리고 나서 의외로 이제 센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센서가 보니까 이 전기부하고 이제 기계부가 있는데 네네. 전기부를 이렇게 코어 부분을 밖에서 뺄 수가 있더라. 그래서 1, 2단을 분리를 안 하고 빼서 그것만 교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그 부분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도 하필 분리하지 않고 고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예. 이게 네. 발사 예비 기간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이거를 금방 고치지 못하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가을에야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네.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만일에 센서가 작년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전할 때 네. 그래서 오류가 만일에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설계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게 통째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진짜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분리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발사 예비 기간, 예비 발사 기간 안에 또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발사 예비 기간은 뭔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발사 예비 기간은 보통은 이제 어떻게 정하냐면은 우리가 발사를 할 때 보면 예를 들면은 그 인근에 항공기라든가 네. 이런 게 지나가서는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충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배도 그 밑에 왜냐하면 1단 페어링 2단이 떨어지기 떨어지니까. 때문에 예. 거기를 지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상에서도 그 일대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발사체를 발사할 때는 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국제 해사기구라든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그걸 통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대역엔 지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그 기간을 뭐 일주일에서 열흘, 2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만일에 그 기간을 지나서 발사를 못했다. 그럼 다시 요청을 해야 되죠. 다시 요청을 해서 또 그걸 받으려면 적어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 또 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최대. 네. 네. 그 이제 조립동에서 이제 기립하기로 해서 옮겼잖아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길래 저도 궁금해서 남자 성인의 걸음은 속도가 몇일까 봤더니 한 시간당 4km, 5km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시간당 1.5km면 걸음돌보다 굉장히 느리게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진동 이동대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만큼 아주 미세한 떨림도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이 로켓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얘가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중, 부하, 네. 진동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주 전혀 그 충격이 없도록 해서 아주 신짓단지 모시듯이 움직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갔다가 또 네.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리고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은 기립은 돼 있는 상태겠죠. 네, 지난번에는 뭐 네. 기립을 했다가 문제가 돼서 다시 눕혀서 내려온 거고요. 그렇죠. 사실 일단 올라가서 발사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발사를 앞두고 걱정을 하셨던 게 날씨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는 오늘 그 고흥 지역에 비가 예보돼 있었는데 다행히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걸로 예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 낙뢰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비 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그 전기를 띤 구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네네. 높으니까 예. 그럼 이제 낙뢰, 번개치고 그러면 그 발사체 내에 각종 전기 전장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데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발사를 그 이제 제한을 두게 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바람도 보통 지상에서 한 평균 풍속이 한 초속 15m. 예. 네네. 뭐 최대 풍속이 한 21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려면 뭐 엄청 바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뭐 바람이 아마도 한 3, 4, 5m/s 초속 그 정도의 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고층풍 그러니까 올라가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상층권에서도 지금 바람이 뭐 이렇게 측풍이 세게 불면 이제 얘가 자수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예. 부분도 크게 현재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흥 거기 보면은 이제 전망대 같은 데 가서 발사하는 걸 보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만일에 구름이 아주 늦은 오후에는 오히려 걷진다고 그렇게 예보가 돼 기상 있는데, 예보가 돼 예. 있는데 예. 만일에 4시경에 만일에 구름이 좀 많이 껴 있다. 아이고. 그럼 실제로 구름이 껴 있으면 지상에서 육안으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한 20초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못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 방송국도 망원 렌즈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확대를 하면 예. 보통은 일단 분리 굉장히 정밀한 거 하자면 한 페어링 정도까지 아주 미세하게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 구름이 껴 있으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아무것도. 이후에는 그게 좀 그거를. 아쉬운 거죠. 만일에 구름이 작년에도 많이 끼면. 보니까 그 방송사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줌을 했으니까 굉장히 떨리고 점 하나 따라가는데 떨리다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날씨만 지금처럼 잘 유지돼서 허락이 된다면 발사는 4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과정은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발사까지요? 발사까지 뭐 어제 점검을 했고요. 네. 오늘 아마 오전 10시부터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종합 점검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한 4시에 발사하면은 아마 한 정오쯤부터는 실제 연료하고 예. 산화제 주입할 준비를 할 거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연료는 지금 케로신이라는 그냥 그 대기에서 그냥 액체 상태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산화제는 액체 산소라 얘가 영하 183도씨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주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얘는 이렇게 만일에 이제 계속 주입을 하는데 예. 그럼 보면은 이제 발사하기 전에 보면 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얘가 갈 때는 마이너스 영하 183도씨로 액체로 가는데 일부가 예. 대기 온도가 이제 따뜻하니까 그 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기화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되는 게 발사 직전까지 액체 산소는
그 기화해서 날아가는 걸 고려를 해서 네. 지속적으로 조금씩 충전을 해줍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약간 걸리는 거죠. 예. 네네네. 그래서 네. 일반 자동차처럼 왜 기름 미리 넣어놓고 출발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지금 거죠. 말씀하신 그런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예를 들면 미사일 같으면 저렇게 액체산소 안 쓰죠. 고체산소. 왜냐면 뭐 전쟁에서 무기를 쓰는 건데 네. 그리고 뭐 우리 그 나로 보면은 발사대 밑에 예. 보면 지하 3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 3층이 대부분 다 뭐냐면 이제 저런 액체 산소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비용이죠. 돈도 네. 많이 들고 운영을 하는데. 예. 네.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누리호 발사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또 오후 2시 반에는 발사준비위원회가 열려서 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4시로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작년에 1차 발사 때 4시에서 5시로 연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는 왜 그렇게 연기가 됐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항상 그 점검을 마지막까지 다 해보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과정 중에 대부분 다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자동 발사 운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예. 한 10분 전쯤에 전에. 그때는 뭐 사람이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컴퓨터가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10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발사하게 되는 거죠. 네네. 지난 1차 발사 때는 정말 다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서 위성 모사체도 뿌렸는데 보니까 초당 1km 속도가 나질 않아서 다시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거의 끝까지 뭐 올라가서 90%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데 그럼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보완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세요? 뭐냐면 예. 그 인공위성 위성 발사체가 예. 탄도미사일하고 다른 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위성을 원하는 고도에 놓아서 궤도 속도.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고도가 700km 정도에 있으면 네. 초속 7.5km의 속도를 이 발사체 3단 로켓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아니면 중력 때문에 네. 떨어지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예. 그거죠. 그러니까 1단이 보통은 한 초속 지금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 1.8km 정도 굉장히 큰데도 그거밖에 못 주는 거는 1단은 주로 초기에 올라갈 때 예, 예. 중력을 극복하는 데 써요. 그다음에 이제 2단부터는 대부분 2단이 켜지는 건 대부분 고도 60km니까 점점 우주 쪽으로 가까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3단은 7톤밖에 안 됩니다. 네, 추력이. 네. 1단은 300톤인데. 예, 예. 네. 그래도 그 정도라도 굉장히 많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긴 공기가 없으니까. 네. 마찰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1단이 1.8, 2단이 이제 종료되면 보통은 4.3 초속, 예. 4.3km. 그다음에 3단이 7.5km 초속을 줘야 되는데 네. 초당. 근데 이 속도를 3단에서 산화제 탱크에 문제가 있어서 예. 산화제가 다 샜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그 속도를 7.5를 초속 네. 7.5km를 못 얻고 네. 6.7km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초속 0.8km가 부족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완전히 초속 7.5km가 돼야 궤도 속도를 얻어서 인공위성이 추가 동력 없이 그냥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예, 좀 더 밀어줘야 네. 되는데. 그렇죠. 좀 더 밀어줘야 되는 예. 거죠. 그래야 도는데 그 속도가 모자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구가 당기는 힘이 더 센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 올라가서 700km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저 호주 남쪽 바다에 탄도미사일처럼 떨어진 거예요. 네. 궤적이.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탄도미사일처럼 이제 그런 그러네요. 궤적을 그리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탄도미사일은 대신 보통은 이렇게 뭐 1000km, 1500km 올라가서 그다음에 먼 거리, 10,000km 이렇게 사거리를 때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궤도 속도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예. 다 같은 로켓 기술을 사용하지만 상당히 운용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예. 1차 발사 때 문제가 됐던 그 3단 산화제 그 부분이 이번에는 보완이 완벽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실수한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산화제 탱크 안에 보통은 이제 헬륨 탱크가 들어가 네네.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가압제 탱크인데요. 얘가 고압을 이렇게 유지하는 탱크입니다. 헬륨 가스가. 예. 그래서 그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보통 지금 1단에도 뭐 그런 탱크가 안에 헬륨 탱크가 한 9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2단도 한 6개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3단은 조그마니까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액체 산소 속에 있으니까 뭐 이거 가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력이라는 게 발생을 네. 하잖아요. 네. 물 속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헬륨 탱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특히 이제 거기 고정 지지대가 있는데 그 구조물들이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다 풀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헬륨 탱크가 산화제 탱크 안을 이게 뚫어졌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막 돌아다니는 파괴됐으니까 거죠.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산화제 탱크를 부딪혀서 크랙 그냥 균열이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센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산화제가 새니까 다 날아갔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연소를 그만큼 못한 겁니다. 추진력이 이제 줄어든 그렇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최종 속도를 초속 0.8km만큼 부족한 만큼 연소를 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실패한 거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누리호를 쏘고 어느 정도 있다가 그러면 이번 건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과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인공위성 발사체가 성공 여부는 뭐 위성이 컨택을 했냐 안 했냐는 그건 별외의 얘기고요. 네. 그 전에 실질적으로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궤도에 인공위성을 분리를 시켜서,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3단 로켓을 분리를 시켜서 네네. 얘가 제대로 돌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도 속도를 가지고. 예. 네. 이제 그래서 다만 이제 궤도를 얼만큼 정밀하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도가 700km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뭐 5% 정도의 오차를 가지겠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700에 5%니까 35km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665km에서 고도 735km 내에 들어오면 성공으로 간주하겠다. 근데 요거는 조금 낮은 그 이렇게 톨러런스가 좀 큰 거예요. 아, 네네. 보통 요새 더 많은 정교하게 해야 발사체는 되는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10km 정도 내에 네. 우리가 우와.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네. 그래서 35는 뭐 아직은 우리가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고요. 이게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세계 인공위성의 약 60%를 다 발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 발사체가 지금 현재 그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k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네네. 네, 그럼 그 고도 700km 그 언저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 어느 한 정도가 15분 될까요? 정도라고 보시면 오. 됩니다. 네, 15분 정도면 다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한 897초인가 뭐 이쯤 돼서 예를 들면 한 16분 조금 넘어서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로부터 한 70초 후에 그다음에 이제 또 왜냐면 이 성능 검증 위성 얘가 1.5톤을 실는데 예. 실제로 성능 검증 위성은 약 200kg? 한 200kg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3톤에 해당하는 거를 또 뭐 이렇게 알루미늄 덩어리를 그러니까 무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무게를 맞춰주는 예. 거죠. 왜냐 그만큼 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따로 싣고서 그 70초 뒤에 그 모사체를 우리가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가짜 위성도 싣고 가는데 첫 번째 1차에서는 작년에는 가짜 위성만 싣고 갔고 이번엔 진짜 위성도 싣고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진짜 위성을 실었다는 건 통신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고 예, 예. 네. 그것이 실제 한 뭐 162km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대학에서 만든 그 조그만 큐브셋이라는 위성들을 4기를 네네. 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도 또 무게를 전체를 200kg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목합에 큐브셋을 하나 조그만 걸 더 놓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발사한 일주일 뒤에 분리한 일주일부터 이제 하나씩 이틀 간격으로 분리를 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일단 발사를 해서 이제 그 돌잖아요. 네네. 얘가 이제 성공적으로 돌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컨택하냐면 우리가 세종 기지가 있어요. 네. 남극에 예. 있는 그 세종 기지는 뭐냐면은 무인 기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를 이제 받으면 세종 기지에 사람 없어요?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 기지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남극 기지에 예. 그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파견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인공위성 그 컨택하는 아. 지상체는 거긴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뭐 우리가 인터넷을 접근을 해서 그래서 그 대전 지상국으로 데이터를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최초로 이제 컨택이 가능한 거죠. 교수님 그게 한 42분 정도. 42분. 네. 우리나라가 나로 우주센터 그러니까 발사대가 있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잖아요. 우리나라 발사대에서 우리나라 발사체가 우리나라 순수 모든 기술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의미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성공까지 간다면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성공까지 간다면 그거의 의미 어떤 거예요? 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수건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우주를 간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성을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다라는 이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기념비적인 예. 사건이죠. 우리가 2013년 2월에 나로를 쐈지만 네.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1단이 제일 큰 게 그건 네. 1단 단일 엔진이 다 하나였잖아요. 70톤짜리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다 러시아 엔진이었고요. 네. 그리고 2단 고체 로켓 모터 조그만 것만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발사 운영도 사실은 러시아에서 했고요.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배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우리 기술력을 좀 동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해봤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도 우주에 갈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과연 이제 이것이 현재 뭐 세계적으로 로켓을 위성 발사체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요새 뉴스페이스 때라고 그래서 이게 민간이 이런 발사체를 만들어요. 많이. 예.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약 한 100여 회사가 됩니다. 네. 이런 예. 민간 발사체를 만드는 이거 회사. 뭐 네. 쓰레기 치우는 로켓 보드가 막 그러더만요. 네, 그건 이제 예. 뭐 그건 위성체고요. 예. 그러니까 발사체가 이제 그런 정도로 발사체. 예, 많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누리호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멀다. 남아있다. 네, 네. 왜냐하면 현재의 그 로켓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올드 패러다임의 기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새로운 신기술을 바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뭐 예.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건 그럼 민간의 어떤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할까요? 그런 거죠. 일단은 뭐 우리가 민간 우주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를 듭니다. 네네. 테스카 사주죠. 네. 그 양반이 또 만드는 회사가 스페이스X라는 스페이스X. 회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왜 저 로켓을 쏘면 아깝게 돈도 많이 들고 네.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냐. 버리냐. 예. 물론 미국에서 이미 60년대부터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쓰는 로켓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왕복선입니다. 예, 예. 우주왕복선을 썼을 때도 그 당시에 70년대에 아폴로 탐사 69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인이 달에 착륙한 게 69년 6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70년대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발사체, 로켓 연구를 되게 많이 했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주왕복선은 1981년에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 30년 동안 133회를 비행을 했는데 단가를 크게 줄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기한 거, 은퇴시킨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00년대 들어서 자기가 그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다 나사에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팔콘 1이라 해서 하나짜리 엔진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게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5개짜리 팔콘 5를 하려다가 나사가 제안을 했죠. 야 그러지 말고 아예 큰 거 팔콘 9. 팔콘 9이라는 게 9은 뭐냐면 엔진이 9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일단에. 그러니까 이제 9개짜리를 해라. 그럼 우리 수요도 맞고 그건 도와주마.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우린 지금 일단 엔진 4개인 거예요? 네, 우린 4개. 4개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 엔진 톤수 추력이 조금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머린 엔진이라고 그래서 예. 조금 틀어져.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도 결국 이거를 산업화, 결국 이제 상업화를 가서 발사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도 H2라고 로켓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평균 뭐 2번 정도, 예. 한 번에 2번, 3번, 기껏해 2번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네.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70년부터 쌓았는데 일본이 그런 발사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상용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우리 우주 산업의 수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말씀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꼭 성공해서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 발전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